안녕하세요. 외도회복 팀입니다. 오늘은 가해자도 회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외도 가해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 당연히 벌받아야지. 평생 힘들어도 싸지. 회복이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나 필요한 거지 가해자가 무슨 회복이야. 겉으로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가해자는 분명 잘못을 했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가해자는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분들이 이런 고백을 종종 하세요. 저는 그냥 벌받아 죽어야 할 사람 같아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도 아이도 다 잃었는데 이제 저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무너짐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결국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겠죠. 마치 치료하지 않는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곪고 터져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해자도 사람이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가 가득해요. 근데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이 또 다른 파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끝내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피해자는 치유 과정을 밟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무너져 있으면 또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한쪽 다리만 세워진 탁자에 아무리 좋은 꽃병을 올려놔도 결국 넘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또 가해자의 회복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잘못했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걸 보면 아이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노력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배우겠죠. 하지만 가해자가 무너진 채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아이는 잘못하면 끝나는구나,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해자도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은 가해자를 편하게 해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가해자도 불쌍하니까 봐주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회복해야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에게 치유가 필요하듯이 가해자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만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변하고 함께 성장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이 돼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해자도 왜 회복이 필요한가?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가해자 입장에 있는 분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 있는 분은 가해자가 변해야 내 회복도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째,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짐. 외도 가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사실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날카로운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웃고 식탁에서 앉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같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요. 넌 실패자야. 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한 사람이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목소리는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작은 계기 하나만 있어도 다시 고개를 들어요.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는 순간, 아이가 무심코 아빠 왜 엄마 울려라고 묻는 순간, 혹은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그 장면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가해자의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단순히 죄송하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몸에 새겨집니다. 마치 낙인처럼 나는 이미 무너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은 가해자를 두 가지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첫 번째는 자기 포기예요. 어차피 끝났다. 가정도 잃고 신뢰도 잃었는데 내가 뭘 해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노력 잠체를 멈춰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나 피해자에게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큰 절망 속에 빠지고 관계는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리죠. 둘째는 도피와 회피예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감정을 덮으려고 다른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도박 같은 중독으로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일에만 매달려 집을 더 외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혼을 빨리 해버리자, 그래야 끝나지 않겠나, 아예 책임을 내려놓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죄책감은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오겠죠. 저는 상담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가족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저 웃음을 내가 망쳤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편합니다. 이 많은 죄책감이 가해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백이죠. 가해자는 더 이상 가족의 웃음을 누릴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회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죄책감을 무조건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잘못을 했다는 신호이자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경고등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경고등이 아니라 폭탄처럼 가해자의 삶을 폭발시킵니다. 회복이란 죄책감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잘못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죄책감은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로 바뀝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짐을 끌어안고만 사는 가해자는 평생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회복을 시작한 가해자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복하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외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근데 문제는 다짐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도라는 잘못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쌓여온 습관이 겹겹이 쌓여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얕은 다짐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풍선에 구멍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냥 테이프로 대충 붙여두면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람이 새어나와가지고 결국 풍선은 꺼져버리겠죠. 가해자의 다짐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라는 의지는 테이프일 뿐이에요. 내면의 근본적인 구멍을 맞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자리에 무너지겠죠. 실제로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꿈에도 나와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연락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공허함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혹은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습관이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반복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그 욕구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거나 자기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허전함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익숙한 방식이 외도로 한번 열려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때, 그리고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혹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 순간 다시 옛 기억이 떠오르고 마음은 또다시 위험한 자리로 향합니다. 결국 회복하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다짐은 또 다른 상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복되지 못한 채 반복에 빠지면 피해자는 더 큰 절망을 경험하죠.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다시 그랬다는 건 이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피해자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의 외도보다 더 치명적인 건 다시 반복되는 외도예요. 그 순간 피해자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안 바뀌는구나라는 단정을 내리게 되고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진짜 변화는 만드는 거는 바로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회복 과정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의 허점이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외도라면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소통을 새롭게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때문에 외도에 빠졌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방식으로 인정받는 길을 찾아야 돼요. 단순히 끊었다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뀌려고 해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어디 대단한 상담대가한테 가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상담받아서 회복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외도의 흔적을 남기는 SNS를 정리하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관리하는 거,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일 때 비로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 처음에 내면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가해자가 스스로 회복하지 않으면 반복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피해자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가 되겠죠.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회복 없는 반복을 끊을 수 없습니다. 회복이 없이는 반복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해자가 진정으로 변하기 원한다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깊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야말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가정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잘 치유하면 가정은 회복되지 않나요? 가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했으니 피해자만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들으면 맞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건 한 사람의 힘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라는 두 사람이 함께 세우는 집이죠. 그중 한쪽만 치유되고 다른 한쪽은 무너진 채 남아있으면 집은 결국 다시 기울어지고 말아요. 피해자의 치유는 가해자의 변화와 직결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을 다잡아도 가해자가 여전히 죄책감 속에 갇혀있거나 도망치듯 변화를 거부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의문이 맴돌아요. 정말 변한 걸까? 언제 또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복도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덧나는 거죠. 더 지치고 더 회복의 의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기둥이 세워져야 결국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을 집에 비유해보자면 집은 두 개의 큰 기둥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안정적으로 버티겠죠. 두 기둥이 바로 남편과 아내, 즉 부부예요. 근데 외도로 인해 가해자의 기둥이 크게 무너졌어요. 피해자가 아무리 자신의 기둥을 곧게 세워도 옆 기둥이 삐뚤어져 있으면 집 전체는 휘청거리겠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집니다. 가정을 다시 세우려면 두 기둥이 동시에 다시 곧게 서야 됩니다. 피해자만 치유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해자 역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없는 가해자는 또 다른 상처가 돼요. 실제로 상담에서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은 해요. 근데 행동은 달라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불안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마치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퍼내도 가해자가 그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결국 배는 침몰합니다. 피해자는 지쳐 쓰러지고 결국 가족 전체가 다시 무너지죠. 함께 회복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해자가 회복을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가해자가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상담을 받고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 피해자는 그 모습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변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피해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치유의 불꽃이 일어나요. 부부가 함께 회복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가정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걸을 때 그 길은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돼요.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해자의 회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피해자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가해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자기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이고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이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무너진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도의 가해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사실 주변의 비난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원망, 피해자의 눈물, 정말 버겁죠. 힘겹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무너짐이에요. 가해자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약한 사람일까?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에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더 이상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또 자격이 없다. 그냥 죽자. 이 감정은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의 감정이죠. 한마디로 정체성과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당당하던 사람이 외도 이후에는 거울을 못 봐요. 예전에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 말 아끼고 숨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외도 이후에는 집중을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일의 성과도 떨어져요. 이런 변화는 결국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자기인식으로 굳어져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너진 정체성과 자존감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고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포기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다시는 못 바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스스로 포기해버렸으니까 잡을 힘조차 없겠죠. 반대로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잘못은 했지만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엔 더 위험하죠.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같은 잘못을 더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 이후에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해도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려는 회복의 과정이 없다면 그는 평생 그 무너진 정체성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국 가족에게까지 전염되겠죠. 배우자는 저 사람이 이미 끝났다고 라고 단정하게 되고, 아이들은 무너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반대로 가해자가 회복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작은 행동부터 바꿔갈 때 무너졌던 정체성이 다시 서고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돼요. 회복이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딛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해자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결국 가정이 회복되려면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되찾지 못하면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노력도 결국은 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회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겠죠. 다섯째, 사회적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도를 한 가해자는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외도의 결과는 가정 밖,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깊숙이 파급되죠. 쉽게 말하면 신뢰의 붕괴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입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신뢰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잃어도 또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찾기가 매우 어렵죠. 외도는 그 신뢰를 순식간에 깨뜨리는 사건이에요. 직장에서의 신뢰 붕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던 인정받는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가정도 지키지 못했는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책임감이 약한 사람이 아닐까? 실제로 업무 성과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동료나 상사의 시선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져요. 신뢰라는 건 단순히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고 자기 삶을 무너진 채로 두면 직장에서도 신뢰는 점점 더 깎여나가게 됩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의 신뢰 붕괴도 있어요. 교회나 봉사단체, 모임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도의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문제 있는 사람이란 낙인이 찍힙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신뢰의 붕괴는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따라오죠. 친구와 친척 관계에서 신뢰가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나 친척 관계에도 예외가 아니죠. 평소에는 웃으며 대화하던 친구가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었는데 결국 저런 선택을 했구나. 겉으로는 예전처럼 지내는 것 같아도 마음속 신뢰의 끈을 이미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거리를 두죠.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임에서 더 이상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뒷말까지 생깁니다. 저 사람은 문제 있다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서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이렇듯 외도로 무너진 신뢰는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낙인만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회복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사람들의 인식은 더 굳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겠죠. 직장에서의 자리도 잃고 공동체에서의 영향력도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회복을 진지하게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변화된 삶을 실제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천천히 시선을 바꾸겠죠. 그래, 저 사람은 실수했지만 정말 변하려고 애쓰는구나. 저 사람은 예전의 잘못을 딛고 더 성숙해지고 있구나.
물론 예전처럼 완벽한 신뢰를 모두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는 돌아올 수 있겠죠. 그 과정이 바로 회복입니다. 사회적인 신뢰는 곧 가정의 회복과도 연결돼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다라고 인정해주면 피해자도 조금씩 안심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혼자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변화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외도 가해자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신뢰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복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만 조금씩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앞으로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다시 일으키는 가장 큰 토대가 됩니다. 여섯째,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 외도 가해자가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안의 아이들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겠죠.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곧 아이의 기준이 되고 아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그런데 외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눈에도 그 충격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엄마의 울음, 아빠의 무거운 표정, 서로를 피하는 차가운 분위기. 어른들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하죠. 그리고 그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습니다.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고 무너진 채로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부모에 대한 신뢰 상실이고 또 하나는 삶의 기준에 왜곡됩니다. 먼저 아이는 부모를 존경하고 의지하며 자라야 하겠죠. 근데 외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그로 인해 부모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또는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던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가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구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커서도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관계에서 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기준을 배우죠.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아이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복하는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다른 교훈을 배우겠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힘들어도 회복하려는 노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이 아이의 인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쌓여서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릴 때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서 사실 나는 그때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내 삶에도 늘 불신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해자가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이는 부모를 다시 존경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했지만 변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모습에게 내가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아이 마음속에 희망이 남겠죠. 아이들에게는 부모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고 길잡이고 삶의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회복은 단순히 본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선택이에요.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잘못과 무너진 모습을 평생 마음의 짐처럼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회복을 시작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장 값진 진리를 배우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7째. 결국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외도 가해자는 누구보다 스스로 속박에 가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달콤함은 사라지고 남는 건 끊임없는 불안과 후회, 두려움 그리고 자기 혐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 다 정리했어, 이제 다시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작은 계기만 있어도 잊으려 했던 장면과 감정들이 다시 떠올라서 가슴으로 옥죄요. 피해자의 눈물이 떠오르고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과거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가해자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선 늘 불안이 자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해자의 질문에도 방어적으로 대답하게 되겠죠. 결국 그 관계는 또다시 불신 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이미 끝난 인생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은 가해자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족쇄가 되죠. 죄책감과 수치심은 스스로 올가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죄수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은 이 쇠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회복을 시작하는 순간 가해자는 비로소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잘못을 통해 성찰하고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반복해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진짜 자유란 단순한 외도를 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진짜 자유는 나는 잘못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난 다시 일어나 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진짜 자유는 피해자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이에요. 반대로 회복하지 않은 가해자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는 늘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을 무겁게 짓눌린 채 살게 돼요. 하지만 회복한 가해자는 오히려 과거를 성찰의 자산으로 삼아서 더 단단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회복은 가해자를 편하게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가해자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죄책감이란 족쇄를 끊고 수치심이란 감옥을 부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가해자도 회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해자가 무슨 회복이야? 피해자도 아직 다 못 일어섰는데 왜 가해자를 걱정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외도는 분명히 잘못이에요.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고 그 상처는 가해자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는 가해자가 회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복도 온전히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다 자기 죄책감에 묶여 그대로 무너져 있으면 피해자는 언제든 다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자기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면 가정은 다시 흔들립니다. 가해자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부모의 무너진 모습을 평생 마음속에 새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자 피해자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가정 전체를 위한 것이죠.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편하게 해주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길이고 무너진 관계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작고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외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잘못 중 하나죠. 하지만 잘못이 크다고 해서 회복의 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더 깊은 회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해자가 회복의 길을 걷는다는 건 단순히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움을 견디며 수많은 밤을 씨름하며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희망을 보고 아이들은 진짜 교훈을 배우고 가정은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해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끝난 인생이다 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피해자의 상처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복의 길을 걷도록 돕는 것이 결국 피해자 자신의 회복에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한쪽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세워야 다시 집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가해자가 회복할 때 피해자도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부모를 통해 다시 희망을 배우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무너졌던 가정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죄책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절망이 아무리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회복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가해자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 회복이야말로 피해자를 치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며 결국 가해자 자신을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